엄마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갚을게요. 너 지금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온 거구나.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며? 엄마도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으시잖아요. 저희는 나 앞으로 더 살아야 해. 그동안 생활비, 병원비 다 내 돈 해야 하는 거 알아? 그날 이 집에서 오간 이 대화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한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계산하기 시작한 날, 모든 관계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끝내 꺼내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왔던 말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순간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에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66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4년째입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명절만큼은 늘 다릅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두세 번 다녀오면서 재료를 챙겼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맛있다고 했던 잡채, 손주들이 먹기 좋은 동그랑땡까지 메뉴를 정했습니다. 장을 볼 때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잤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은 하루 전에 미리 졸였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습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쑤셨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뒤 수도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직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가끔 왔지만 길어야 5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가끔 선물도 보냈습니다. 손주 둘은 이제 초등학생인데 저를 볼 때마다 어색해했습니다. 1년에 2번밖에 보지 못하니 당연한 일이었죠. 명절만큼은 달랐습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아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그 이틀이 제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제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명절만큼은 가족을 붙잡아두는 끈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일주일 전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설날에 몇 시쯤 올 수 있어? 엄마, 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좀 바빠서요. 그래, 알았다. 바쁜데 미안하구나. 저는 그렇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번 설에는 아들 가족이 조금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연한 기대였지만 그 기대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보다 졸 때도 저는 설날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이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전날 밤에는 집안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곳은 없는지, 화장실은 깨끗한지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료수도 넉넉히 채워두었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주스도 샀습니다. 손주들이 쓸 방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가족들이 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66의 나이에도 명절 전날만큼은 늘 이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제 일상은 늘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 생각을 했고 밥을 먹으면서도 손주들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언제나 가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저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차림도 점검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오기로 한 시간은 오전 11시였는데 11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12시가 다 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애들 준비하느라 늦었어요. 지금 출발했으니까 1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괜찮아. 천천히 와라. 조심해서 오고. 저는 식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음식이 식을까봐 불을 약하게 켜두었습니다. 1시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았고 1시 반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주들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고 며느리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배고프지? 어서 손 씻고 밥 먹자. 저는 서둘러 음식을 데웠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식사 내내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제가 말했지만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손주들 학교 이야기도 물어보고 며느리 일은 어떤지도 물었습니다. 대답은 짧았습니다. 잘 다녀요. 그냥 그래요. 며느리는 손주들에게 음식을 먹이느라 정신이 없었고 손주들은 밥을 몇 숟가락 먹고는 텔레비전을 보고 싶다고 보챘습니다. 식사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자마자 며느리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제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으며 현관 쪽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통화가 꽤 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손주들과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과자 사뒀는데 먹을래? 네. 손주들은 과자에는 반응했지만 저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가고.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가족들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저는 비닐봉지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이거 가져가렴. 집에 가서 먹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받아들었습니다. 1시간 반.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반이나 늦게 와서 1시간 반 만에 집을 나서는 가족을 배웅하며 저는 익숙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손가락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닦으면서 저는 아까 식탁에서의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휴대전화만 보던 아들, 시계를 자꾸 확인하던 며느리, 밥보다 텔레비전에 정신이 팔려있던 손주들, 대화다운 대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남은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하나씩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들을 제가 언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집에 이렇게 많은 음식은 필요 없었습니다. 부엌 정리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년에 2번밖에 없는 명절인데 가족들은 1시간 반만 저와 함께 있다가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거의 남았고 제가 기대했던 따뜻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미묘한 공허가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다가 몇 년 전 이사를 간 분인데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설 잘 보냈어? 응, 그럭저럭. 너는? 나는 지금 공항이야. 애들이랑 여행 가려고. 설날인데 집에만 있기 뭐해서. 공항이라는 말에 저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어디 가는데? 동남아 쪽으로. 날씨 따뜻한 데서 푹 쉬려고. 그런데 언니, 아까 공항에서 언니 아들 봤어. 순간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공항에 왜? 응, 며느리랑 애들이랑 같이 있더라고. 짐도 엄청 많이 들고 있고, 여행 가방 큰 거 2개나 끌고 있던데, 분명히 여행 가는 것 같던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공항에 있다고요? 분명 아까 집을 나설 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간다고 했는데요. 언니, 거기 있어? 아, 응, 있어. 언니는 같이 안 가? 아들 가족만 가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 합류하는 거? 지인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이 여행을 간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그게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거지 뭐. 나는 집에서 쉬는 게 편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지인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언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 비행기 시간 늦겠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래, 언니. 나중에 연락할게. 몸조리 잘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항, 여행 가방,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함께. 아들은 분명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공항에 있었을까요? 회사 일인데 가족 전부가 왜 함께 가야 하죠? 그것도 큰 여행 가방을 2개나 들고요. 저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건 핑계였고, 실제로는 가족들과 여행을 가려던 거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너 지금 공항이야? 이렇게 물으면 지인한테 들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저는 뒤에서 확인하는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제가 여행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통화에서도 오늘 집에 왔을 때도 아들은 여행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떠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며칠 동안 있을 건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해주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말할 생각조차 없었던 겁니다.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제가 같이 가자고 할까봐 걱정했던 걸까요? 아니면 아예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후자였습니다. 아들은 제게 알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설날에 잠깐 들러서 인사만 하고 가면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여행 계획을 함께 나눌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함께 가지 못한 게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고 젊은 사람들끼리 여행 가는 게 더 편할 수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아예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그게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여전히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틀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인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언니 아들 봤어. 공항에서.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설명되지 않는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3번째 시도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지금 좀 바빠서요.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어제 회사 일은 잘 처리했어? 네. 아, 네. 그럭저럭요.
그래. 그럼 지금도 회사야? 아니요, 집에 있어요. 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화를 한 이상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들아, 너 어제 공항 갔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그게 중요해? 갔었어, 안 갔었어? 엄마, 그게 아들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어제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그런데 왜 공항에 있었어? 며느리랑 애들까지 다 데리고? 엄마, 그냥 좀 급하게 일정이 생겨서요. 일정? 무슨 일정? 여행 가는 거 아니었어? 네.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했어? 왜 회사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어? 엄마가 서운해 하실까 봐요. 서운해하기 전에 말을 해줬어야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게 더 서운한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근데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하시면 곤란해서. 내가 언제 같이 가자고 했어? 너희끼리 가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왜 말도 안 해? 그게 엄마 모시고 가기엔 일정이 빡빡해서요. 애들도 있고 며느리도 힘들어하고. 아들의 변명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같이 가자는 게 아니야. 그냥 말이라도 해줬으면 했어. 언제 가는지, 어디 가는지, 며칠 있다 오는지. 그것도 못할 일이었어? 엄마 바빠서 깜빡했어요. 깜빡했어? 항공권 예약하고, 숙소 잡고, 짐 싸고,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났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날 전에도 전화했잖아. 그때도 바쁘다고만 했지. 여행 간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 엄마, 진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명절에 잠깐 보고 인사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야? 1년에 2번 얼굴 비추면 효도 다한 거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회사 일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숨길 일이었어?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야, 지금 대화 중이잖아. 엄마, 정말 급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 루, 루, 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아들은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만 늘어놓다가 급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 하실까 봐요. 아들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운해 할까봐 아예 말을 안 하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전화한다는 말은 늘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들과의 통화 후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자꾸 생각만 깊어졌습니다. 저는 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가끔 건강 강좌가 있을 때 들르곤 했던 곳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아는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어머, 언니, 여기 웬일이에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나왔어요. 저도요. 오늘 건강 강좌 있다길래 왔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저기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 할래요? 복지관 1층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설날 어떻게 보냈어요? 아들이 왔다 갔어요. 그래도 좋네요.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안 와요. 바쁘다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1시간 반 있다가 갔어요. 뭐? 1시간 반? 네. 밥 먹고 바로 나갔어요. 그분이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부모는 명절에 한 번 보면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는 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여행을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거짓말을 했던 것, 전화해서 따졌더니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끊어버린 것까지. 그분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여행 간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러게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언니는 아들한테 뭐 해준 게 없어요? 용돈도 주고 그랬잖아요. 용돈은 챙겨줬죠. 명절 때마다 반찬도 해서 보내고요. 그럼 됐어요. 언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문제예요. 그분의 말에 저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언니, 혹시 재산 정리 같은 거 해놨어요? 재산이요? 응. 나중을 위해서요. 요즘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대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언니 한번 상담 받아봐요. 여기 복지관에서 매달 무료 법률 상담 해줘요. 다음 주에 있다던데 같이 가요. 법률 상담이요? 네.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거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언니 같은 경우는 특히 미리 알아둬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재산 정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요. 그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언니도 이제 언니 인생 사세요. 아들 눈치 보지 말고요.
그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깨달았어요. 아들 위해 산다고 했는데 정작 아들은 저한테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 돈 제가 쓰면서 살아요. 어떻게요? 복지관 프로그램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가끔 여행도 가고요. 언니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카페를 나와 복지관 게시판을 봤습니다. 여러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래 교실, 요가 수업, 스마트폰 활용 강좌, 여행 동호회.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언니, 저 다음 주 여행 동호회 설명회 가려고요. 같이 갈래요? 여행 동호회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당일치기로 근교 여행 간대요. 혼자 가기 부담스러운데 같이 가면 좋잖아요. 저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리해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예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 있고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돈을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 제 노후는 생각하지 않고 아들 걱정만 했을까요? 아들은 제 노후를 걱정해 주지도 않는데요. 저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 복지관 법률 상담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복지관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그분과 함께였습니다. 상담실에는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률 상담이라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담을 원하세요? 저 재산 정리 같은 거 알아보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되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수도권에 산다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어떤 재산이 있으세요? 예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이 빌라가 있어요. 빌라 시세는 얼마 정도 되나요? 한 2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변호사님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총 재산이 3억 5천 정도 되시네요. 혹시 빚은 없으시죠? 네, 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이 재산을 아들한테 다 물려줘야 하나요? 변호사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재산이니까
본인이 쓰셔도 되고 일부만 물려주셔도 돼요. 그래도 되나요? 물론이죠. 생전 증여를 하실 수도 있고 유언장을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다 쓰시고 남은 것만 상속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당연히 아들한테 다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아드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지 않은 건 아닌데, 요즘 좀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말씀하시기 편하시면 말씀해 보세요. 저는 설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간 것, 여행 간다는 말도 없이 거짓말한 것, 전화해서 따졌더니 제대로 사과도 안 한 것까지. 변호사님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자식이 문제예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6이에요. 그럼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사셔야죠. 요즘 여성 평균 수명이 80 중반이니까요. 그렇겠죠. 20년 동안 드는 생활비, 의료비 계산해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드세요? 한 100만 원 정도요? 그럼 1년에 1200만 원이고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3억은 필요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나이 드시면 병원비 많이 들어요. 요양병원이라도 가시면 한 달에 2, 300씩 나가고요. 변호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재산이 3억 5천이니까 노후 자금으로 3억 쓰시면 5천만 원 남죠. 그걸 아드님한테 물려주시면 돼요. 5천만 원이요? 네. 아니면 본인이 다 쓰시고 이 집만 물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드님이 선생님 노후를 책임질 생각이 있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병원비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냐고요.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변호사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자식들, 부모 재산은 받으려고 하면서 정작 부모 모시는 건 안 해요.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선생님, 제 조언은 이거예요. 본인 노후 자금 확실히 챙기시고 남는 거 주세요.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상담을 마치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금 1억 5천만 원. 빌라 2억. 제가 20년을 살려면 3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들한테 물려줄 건 이 집뿐이네요. 아니, 제가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돈을 아들한테 다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제 노후를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행 간다는 말도 안 했고 명절에도 1시간 반밖에 안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아프면 돌봐줄까요? 병원비라도 대줄까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진심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내려갈게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얼굴 좀 보려고요.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내려온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동네 한정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자기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명절 이후 처음으로 아들과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한참을 먹다가 아들이 저번 일을 사과했습니다. 여행 간다고 말 안 드린 것, 전화해서 제대로 사과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집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집? 네. 애들도 크고 지금 사는 데가 좁아서요.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려고요. 그래. 전세야? 아니요. 매매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한 5천만 원 정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오늘 온 진짜 이유를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달라는 거야? 엄마,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갚을게요. 너 지금 나한테 5천만 원 빌려달라고 온 거구나.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며? 정말 엄마 얼굴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집 이야기도 말씀드리려고. 솔직히 해. 돈 때문에 온 거잖아.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한테 여행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명절에 1시간 반 있다가 가고 그러다가 돈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지.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럼 어떻게 말해? 내가 틀렸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제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받을 거니까 미리 달라는 거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도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으시잖아요. 저희는 애들 키우고 집도 사야 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나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해. 그동안 생활비, 병원비 다 내 돈으로 해야 하는 거 알아? 그건 제가 도와드리죠. 진짜? 병원비 매달 2, 300씩 나가면 내가 낼 거야?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나중에 내가 아프면 요양병원 보낼 거지? 집에서 모실 생각 없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겠어? 너희 집에 날 위한 방도 없잖아.
엄마,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죠. 그때 가서 요양병원비 누가 내? 너 낼 거야?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나중을 위해서 돈을 모아둬야 해. 내 도움 안 받고 혼자 살 수 있게. 그러니까 5천만 원 못 줘. 아니, 안 줘. 엄마, 정말 나중에 갚을게요. 필요 없어. 나는 내 노후 자금 챙겨야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값은 내가 낸다며? 그럼 계산하고 나와.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따라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들은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다고만 하고 이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저를 지우는 방식의 관계를 끝내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받아온 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펼쳤습니다. 노래 교실, 요가 수업, 스마트폰 활용 강좌, 여행 동호회. 저는 여행 동호회 페이지에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설명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다음 달 초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병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어머님, 혹시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실 거예요? 아니요, 혼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뭔가 제 인생을 제가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여행 동호회 설명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분도 와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호회 회장님이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강화도, 남이섬, 가평, 포천,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비용은 한 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듭니다. 교통비랑 식사비 포함이에요. 다음 달에는 남이섬 가기로 했어요. 신청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여러 손을 들었습니다. 출발 날짜는 다음 달 15일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복지관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언니, 잘 결정했어요. 저도 작년부터 다니는데 정말 좋아요. 거기 사람들 어때요? 다들 좋아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같이 다니면 외롭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달력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건강검진 날짜에도 표시를 했습니다. 달력에 제 일정이 생긴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생일, 손주들 생일만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제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리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습니다. 예금 1억 5천만 원. 이 빌라. 변호사님 말대로 제 노후 자금으로 3억은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제가 써야 했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줄 게 아니라 제가 쓰는 게 맞았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내 계획을 적었습니다. 건강검진 받기, 여행 동호회 참여하기, 복지관 프로그램 신청하기. 하나씩 적다 보니 할 일이 제법 많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드라마를 봤습니다. 아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을 제가 즐기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명절의 분주함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차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남은 시간을 채우려 했습니다. 66의 나이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더 산다면 그 시간을 제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설날의 공허함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비워두었던 자리에 자신의 삶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선택은 사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찾아온 용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